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기존의 경제라 한다면 생산의 3요소라고 하죠.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주가 됐던 생산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생산 요소가 바뀌는 거죠. 정보나 기술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런 경제를 또 디지털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어마어마한 속도 속에 우리는 그런 변화,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수많은 기업들이 2019년 해야 할 일, 캐치프레이즈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정하고 전개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산업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혹시 전환 속에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디지털 경제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수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팩트들을 집중적으로 폭격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봄을 맞이해서도 열심히 경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또 경제 현안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조금 더 배경 지식 탄탄하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또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그 주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또 역시 한국 기준금리 인상할까,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사실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저도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여러 생방송도 출연하고 하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구나 아니면 현재 동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 한국 기준금리 인상할까라는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미국은 기준금리 계속 동결을 할까 아니면 인상할까, 그리고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IMF 연례협의단의 역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치 기업들이 그 기업의 경영 여건을 진단받고자 아니면 기업이 새로운 전략적 방향성을 추구할 때 항상 뭐 해요? 외부 컨설턴트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컨설팅 펌들의 자문을 받아서 기업을 진단하고 평가받고 나아갈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기업을 판단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한국 경제를 진단받고 평가받는 것이, 물론 IMF 연례협의단이 우리나라의 웬만한 거시경제 전문가들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모르죠. 어떻게 한국 경제를 더 잘 알겠습니까? 그 디테일하게.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외부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경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자문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남겼던 중요한 핵폭탄과 같던 두 가지, 하나는 재정정책 필요하다, 완화적인 재정정책, 또 한 가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대략 2.6%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추경 필요하다, 약 9.5조 원의 추경 필요하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추경 컨셉에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대략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이제 재정정책 측면이고요. 오늘은 금리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금리 인하할 것인가? 그게 2019년 한 해 들어온 굉장히 큰 주제 중에 주제죠. 먼저 여러분들, 정할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뭐라고 말씀드려볼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는 돈을 빌려주는 수익률이죠. 돈을 빌려주는 데 대한 대가인 거죠. 그러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경알못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100만 원 빌려줄게. 그래, 100만 원 빌려달라니까 내가 빌려준다. 내일 갚기로 했어요. 그때 와. 아니면 야, 1년 있다 갚을게 하면서 빌려가는 돈과, 아니면 10년 후에 갚을게 하면서 빌려가는 돈과, 아니면 극단적으로 30년 후에 갚을게 하면서 빌려주는 돈, 내일 갚을게와 30년 후에 갚을게 라는 그 계약 조건, 그죠? 돈을 빌려가는 대출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그때 하루당 받는 금리를 뭐를 더 많이 받고 싶습니까? 내일 갚을게는 사실은 야, 뭐 무슨 이자야 하면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금융권에서도 1년 내 상환이 완료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채무 상환 능력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해가시죠? 쉽게 말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원리금 상환 능력, 다시 말하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담보 능력을 증명하는 담보,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 1년 동안 상환해낼 수 있겠어 여부를 판단하기 좋죠. 근데 그 1년 내 상환이 아니라 10년 내 상환, 20년 내 상환, 30년 내 상환으로 바뀐다, 조건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리스크를 누가 떠안아야 돼요? 금융기관이 떠안아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는 뭐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장기금리 수익성이 높은 거죠. 당연히. 장기금리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인 현상이다. 근데 지금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역전된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겁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딱 한 10분 전에 이 그래프를 막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올려놓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 장단기 금리를 추계를 할 때, 미국 관련 주요 지표들을 분석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이 프레드라는 그 이코노믹 리서치 그 통계 데이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조금 수고스럽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이 프레드에서 직접 그냥 그래프를 통째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편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덜 친절하게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10년물 금리예요. 10년물. 그러니까 장기금리다. 그러니까 이 하늘색은 장기금리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뭐다? 단기금리다. 2년물입니다. 2년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죠. 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단기금리는 2014년 이후로 계속 꾸준히 올랐고요. 장기금리는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다가 최근에 떨어져요. 이게 주된 특징인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단기금리는, 이 단기금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애? 이걸
요거를 이제 시장금리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런 금리와 단기 금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바로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단기 금리가 민감하게 대응해서 움직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단기 금리가 민감하게 변동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색 그래프가 쭉 오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16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했죠. 17년에는 세 차례나 기준금리 인상했죠. 세 차례. 한 차례. 그리고 2018년 동안에는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바로 옆에 있는 단기금리가 요동치면서 인상된 거, 상승한 겁니다. 되셨죠?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반대로 장기금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장기 수익률을 생각해 보세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가 그 나라의 경제 혹은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고 대략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경제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죠. 결국 이렇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자들이 경제가 불안하다 싶으면 상대적으로 장기 금리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장기 채권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해당되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강화됩니다. 특히 2019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IMF도 그렇고 그리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2019년, 20년, 21년, 22년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안 좋은데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안 좋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미국도 2020년부터는 꺾이고요.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영국 다 마찬가지 경제 굉장히 안 좋죠.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브렉시트를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 일본 이런 선진국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이미 세계경제전망 강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보니까 장기 투자자가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니까 당연히 10년물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매입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상승해 왔는데 장기 금리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얘네가 한번 만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죠, 한번. 자, 이 값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으니까 이 차이 값은 일반적으로 0 이상이겠죠. 근데 그 차이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 값이 거의 줄어든 상태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은 R이라는 커다란 그림, R. 이건 뭐를 뜻해요? 리세션을 뜻하죠. 경기 침체를 뜻하죠. 경기 침체를 가리켜주는 전조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게 make sense 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경기 선행지수라는 지표를 추계하잖아요. 그 경기 선행지수를 추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구성 항목 한 가지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향후에도 경제가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왜 그럴 수 있느냐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는 은행의 뭡니까? 수익률이죠. 이 차이값은 은행의 수익률이에요. 단기로 돈을 저축받고 장기로 돈을 빌려줘서 그 예대 마진 차액을 누리는 게
은행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면 은행의 마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런 수준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죠. 그러면 기업에게 돈이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업에게 돈이 전달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활성화될 수가 없게 되는 구조에 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래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전조 현상에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여기선 밝히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적어도 장단기 금리 차가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금리를 더 인상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실히 역전되니까 도저히 경기가 진전이 안 되고 리세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플로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리세션의 전조 현상이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은 리세션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대한 근거는 매 경기 침체가 있던 기간을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던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대략 4개월, 짧게는 4개월, 8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도래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나름대로 형성됐던 거예요. 히스토리컬리하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리세션의 전조현상,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저는 이제 이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그 전조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적어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미국이 FOMC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미국이 동결한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러면 2019년 안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안 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동결할까 인하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거다.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미국의 액션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FOMC 성명서 주요 문구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잘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깁니다. 여기까지. 먼저 동향을 보시면 원래 견조한,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솔리드하다고 표현했다가 견조세가 둔화됐다라고 표현했고요. 강한, 스트롱하다고 하다가 견조한, 솔리드라는 고용 여건도 좀 옛날만큼 엄청 스트롱하다는 그런 표현은 이제 안 쓰는 거죠. 최근 지표들이 19년 1분기 가계지출, 기업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가계지출이나 기업투자도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낮은 수준을 지속한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더 떨어지니까 물가가 이미 낮은데 어떻게 금리를 인상하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정책 금리를 동결한다. BS를 축소한다. 이거는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종류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돈을 시중에 푸는 통화량을 조정하겠다라는 얘기. 통화량을 더 이상 안 늘리겠다.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멈추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FOMC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FOMC에서 정책금리 전망치를 제시를 해보면 우리 점도표를 가지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2019년 안에는 작년 9월에만 해도 2019년 안에 3회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회 인상하겠다라고
평균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3월 20일 날 FOMC 회의에서는 이제 0회 기준금리 0회 인상하겠다. 그러나 2020년에는 여전히 1회 정도 인상하겠다. 아직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인 건 맞아요. 근데 그 긴축 속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한 회 정도 2020년에, 근데 지금으로서는 2019년 한 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지 않느냐, FOMC에서의 의견들이 이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IB뱅크들의 정책금리 전망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더 개인적으로 신뢰하는데, 이게 우리 주요 10대, 12대 IB뱅크들, 투자은행들입니다. 이들이 바라본 미국의 정책금리 전망은 기존에는 뭐 2회를 할 거다, 1회 할 거다 했다가 0회로 조정한 IB뱅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회로 조정했죠. 그죠? 지난 1월 대비 이번 3월 달에 조정을 이렇게 했죠. 근데 조정을 다 하는 분위기예요. 2회 할랬다가 아니다, 1회 할 거야. 아니면 1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0회 할 거야. 이렇게 조정한 건 맞아. 전망을 조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1회 정도는 할 거야 라고 보는 IB뱅크들도 있다. 바클레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들은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 할 거야, 동결을 유지할 거야, 아니면 많이 하면 한 번 할 거야. 요게 지금 정론이 되는 거죠. 많이 한다면 한 번. 특히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연설에서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몇 군데만 읽어보면 patient, no rush, patient, take time. 이게 다 뭡니까?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 좀 지켜보겠다. 인내심을 갖고 더 지켜보겠다. 금리 인상 속도 많이 안 가져가겠다라는 그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안 하거나 하면은 한 번 하겠다. 그만큼 2019년까지는 이제 스트롱하게 이어져 왔지만 20년부터, 특히 19년 중반부터 좀 꺾여 들어가기 시작해서 2020년에 나름의 큰 폭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그 주제, 2019년 한국 기준금리 인상할까, 이건데요. 여러분 이제 캘린더에는 어떤 뭐 일정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의 생일 뭐 이런 것들 담겨 있을 텐데, 저 캘린더에는 반드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의사결정 그죠? 그 회의 일이 표시되어 있겠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 3월 20일 날 FOMC 회의가 있었고, 이제 4월 30일 날 또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많이 주목받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4월 18일 날 기준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때 기준금리를 인하할까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준금리 인하할까? 왜 인하하느냐? 이것은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보시면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 속도가 어떻다?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현재로서 2019년에는 2.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너무 기초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양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때, 잠깐만 이거 할까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을 텐데, 금리를 인하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투자가 늘어날 때 비로소 그 나라의 고용이 회복되는 것이고, 고용이 많아지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드디어 소득이 증가하는 거고,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역시 견조하게 견인되는 거고, 소비가 늘어날 때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 저투자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 한국 경제 여건만 보면 금리 인하 필요합니다. 보시면 그 어떤 정책들도 다 강구해서 이 경기 회복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금리 인하 필요해요. 또 중요한 거 제가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수차례 강연을 진행했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뭡니까? 물가죠. 소비자 물가.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목표 안정 물가. 근데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목표 안정 물가는 몇 퍼센트? 2%인데 2018년, 19년 계속 2%를 밑돌아요.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금리를 떨어뜨려야 물가가 올라간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여건을 보면. 특히 최근 지표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세요. 2018년 12월 1.3, 19년 들어서 0.8, 0.5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쭉 깔아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금리를 인하해서 또 적극적으로 경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한국이 작년 11월에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때 왜 인상했냐 이거죠. 그때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인상한 게 아니라 한국 경제만 보면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 그러니까 한국은 이 금리를 인상을 잘 못하고 있고 미국은 3회, 4회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으니까 미국 돈과 한국 돈의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를 막겠다 해서 뭐 한 겁니까?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 그 근거는 우리나라 안살림이 여유로워서 인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살림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바깥살림,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우려되니까 미국이 계속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해 나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2019년 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해도 될 만한 여건이 더 조성된 건 맞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금리 역전 현상을 더 벌려놓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인하를 해서 더 벌려놓는다면 또 한 차례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또 급물살을 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흔들리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시작돼서 또 우리나라 경제가 또 역풍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추경 편성해서 재정 정책으로서 경기는 회복시키고 통화 정책은 바깥 살림을 좀 고려해서 금리를 계속 동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준금리는 동결이 돼야 또 외국인 자금 유출이 안 일어나고 우리나라 투자 환경, 주식시장이라든가 기업들의 여건도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정말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추경 편성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이든 언제 추경 편성에 대해서 꼭 들어드리겠습니다만 미세먼지 추경 그것이 정말 경기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런 의문도 많이 들고 기준금리 인하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드는데 제가 주장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기준금리 인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것은 좀 시의상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도 조금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우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잘 지켜보시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라든가 여러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감안하고 이해하셔서 여러분 합리적인 그런 투자 의사결정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